50일 넘게 세계 최대의 선박 건조장을 점거했던 목숨을 건 농성이 끝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문제가 일단 타결됐습니다. 살아 돌아오겠다며 좁은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던 유채한 씨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파국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습니다. 첫 소식 배승주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대표가 손을 마주 잡습니다. 4.5% 임금 인상안과 고용 승계에 최종 합의한 겁니다. 하청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51일 만입니다. 먼저 국민과 봉사하는 모든 우리 사원가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신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로서는 51개월 진행된 만큼 굉장히 긴 기간이었고 이에 따라 노조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선박 건조장에서 30일 넘게 잠궜던 빗장도 풀었습니다. 스스로 비좁은 철장 안에 몸을 구겨넣고 유서까지 써놓은 그야말로 목숨 건 농성이었습니다. 정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목숨을 건 이런 절박한 삶과 투쟁에 놓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상 남은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들은 오늘을 넘기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생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노사는 어떻게든 오늘 중에 타결을 보자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결국 협상 막판 최대 걸림돌인 손해배상 문제는 나중에 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합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의견차가 크고 그러나 이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극적인 합의로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바로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로 가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3시간 전쯤 합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이곳은 유치한 씨를 비롯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도크 앞입니다. 지금 이곳을 보시면 원래 연대의 뜻을 밝혔던 노동자들이 같이 앉아 있었고 또 연일 밤늦게까지 경찰, 또 저희 취재진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로 붐볐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대부분 정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바로 이것이 점거 농성이 이뤄진 도크인데요. 위쪽부터 아래까지 이제 사람들은 다 빠졌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바닷물이 점점 채워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협상 과정도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8시간에 걸쳐서 막판 교섭이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교섭이 이뤄졌다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8시부터 노사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 서로 입장차가 컸던 임금 부분은 노조가 양보를 하면서 4.5%로 조금 일찌감치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폐업한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해 줄 것인지 또 파업으로 인한 협력업체가 본 손해를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이걸로 오늘도 하루 종일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정회를 했고요. 오후 3시쯤에 잠정 합의안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희망 섞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4시 10분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한때 공권력 투입을 두고도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곳 하늘을 보면 경찰 헬기가 상공을 배회하는 것을 선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경찰이 유채한 씨가 머물고 있던 철제 구조물과 비슷한 걸 해체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거 공권력 투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긴장감도 현장에선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섭이 타결을 이루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공권력 투입 피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상당히 긴박했군요. 그러면 멈췄던 배 만들기는 바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까?
네, 빠르면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비춰주시면요. 이곳 점거 농성이 있던 이것은 30만 톤급 원유 운반선입니다. 이곳이 점거 농성으로 인해서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게 있다면 수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섭에 나섰던 회사 측인 협력업체 대표단 관계자는 다른 이 회사 노조원들은 내일부터 2주간 휴가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휴가를 반납하고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떠안을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세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또 누구에게 물을지 이 부분은 일단은 노조 측은 추후에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측은요, 노조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서로 좀 다른 말을 해서 조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또 해석이 됩니다. 또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도요, 협력회사 대표단은 최대한 도와준다는 취지로 합의가 됐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파업 참여 노조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조금 앞으로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죠. 원청, 그러니까 대우조선의 정규직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할지 말지 결정은 났습니까? 네,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일부 중복 투표로 보이는 그 표가 의심스러운 표가 발견돼서 일단은 개표를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탈퇴 반대 표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의혹이 생긴 만큼 개표를 중단한 상태로 투표함을 경찰이 인계를 하고 2주 동안의 휴가가 지난 후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재투표를 할지 또는 개표를 이어갈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가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노동자들이 직면할지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굴레,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짊어질 무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선박 만드는 도크 앞 철망에는 리본이 걸렸습니다. 51일 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앉아서 구호를 외치던 곳. 우리는 살고 싶다는 문구가 남았습니다. 살고 싶다 적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3만 명이던 하청 노동자는 지금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상 해고지만 계약직이라 퇴직금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달라는 것이 불법이라고요? 이 규정의 합법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은 노동자들은 시간당 9,000원 조금 넘는 최저 수준 임금을 받습니다. 그나마 못 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보통 10년, 20년 경력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폐업을 다 경험했습니다. 보통 4대 보험 체납이라든가 임금 체불 그런 걸 다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거친 일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주어졌고 몸이 잘리고 부러져도 산재 신청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친 구호, 살게 해달랍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 하청 노동자도 사람이다! 외쳐도 변하지 않는 환경. 지난달 22일 유채한 씨는 철제 감옥을 용접해 스스로 가뒀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외침은 불법으로 규정됐고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조선소 주변으로 경찰력이 집결하면서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노사협상은 내내 교착이었습니다. 사측은 파업으로 난 손실이 7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배상 청구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협상이 겉도는 사이 원청 노동자들은 이러다 다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들만 아니면 우리에게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1만 3천여 명이던 원청 직원들도 지난 몇 년 동료 4천여 명이 떠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각자 절박한 사연이 있습니다.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올해 해결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단 파국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면책 문제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노노 갈등도 이제 시작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앞날이 여전히 험난한 이유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인데 파업 시작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았다, 숨어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이었죠. 네, 대우조선은 줄곧 이번 사태 제3자라고 해오다가 파업 협상이 이제 마지막에 막바지에 접어들자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네.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 청구하겠다. 이거 청구 안 하면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 끼치는 배임이 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사 교섭 주체는요,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업체 그리고 하청노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청 또 재하청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단계 하청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사내 하청업체가 있고 여기서 또 하청을 줍니다. 업체는 100개가 넘습니다. 특히 조선업계는 특성상 물량팀이라고 해서 일이 몰릴 때 잠깐 만들었다가 해체하는 이런 형태도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도 임금 수준도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한 게 아닙니다.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섭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빠져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업무와 임금 같은 노동 조건을 실제로 누가 결정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데요. 하청업체들은 대우조선의 지시 감독을 받아서 일합니다. 특히 스스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권한, 능력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는 게 원청이 정해서 내려주는 이 대금 받아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100% 이 하도급 대금에 의존한다는 점을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네. 결국 진짜 주인은 대우조선이다. 이런 얘기일 텐데 사태 해결에서는 하지만 물러서 있었단 말이죠. 네, 의지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물론 원청이 꼭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판결로 정립이 돼 있는 것은 없는데요.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런 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CJ 대한통운 택배 그리고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4월에 나온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인데요.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내용을 놓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파업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협약은 국회 비준이 돼서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네. 국제협약인데 우리 국회가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고질적인 원청 하청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이 된 셈이군요. 네, 특히 대우조선은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하면 이건 불법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청 노동자들은 진짜 주인 대우조선이 책임지라고 해왔고요.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사이 갈등까지 부각이 됐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대우조선 주장대로 8천억 가까이 되는 손해를 봤다면 그 전에 미리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포함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철창에서 지낸 유채한 씨도 31일 만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15m 상공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 6명도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치료를 받는데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1번 선박 건조장에 응급차가 출동했습니다. 31일간 원유 탱크 바닥 철창 속에 갇혀있던 유채한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주변에선 환호성이 나옵니다. 낮엔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엔 편히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챙겨주는 도시락으로 매일을 버텼고 용변은 기저귀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차별인 게 하청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알리고 싶은 거죠. 철창 틈 사이로 손을 내밀어 찾아오는 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웃음을 잃진 않았습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유 탱크 안 15m 상공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노동자 6명도 다시 땅을 밟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농성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졌을 것으로 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나가겠다는 바람은 실현됐지만 이들이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누리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저희 밀착 카메라는 거제 옥포 조선소에 지난 3일에 밀착했습니다. 현장의 모습들은 조선 강국이라는 타이틀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이런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노동자들은 외쳤습니다. 협상의 타결이라는 결과만큼이나 긴박하고 절박했던 과정 역시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 함께 보시죠. 이희령 기자입니다. 조선소 앞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같은 시각 안에선 반대 집회가 한창입니다. 이곳이 농성장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경찰 경력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건너편에서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집회 참가자들이 농성장 쪽으로 이동해서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반대편에는요. 지금 이번 농성을 지지하고 파업에 연대하는 노동자들이 동시에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교섭이 시작됩니다. 늦은 밤까지 대화가 진행되고 또 중단되기를 반복합니다. 농성장의 밤도 계속됩니다. 24시간 여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1세제곱미터 구조물에 갇힌 유채한 하청노조 부지회장에게 허락된 움직임은 발을 뻗는 정도. 저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근육도 많이 약화된 상태이고 피부 질환 때문에 저희가 통풍 매트를 밑에 깔아줬고요. 달려드는 모기들을 막으려 모기장을 덮어주고 물과 생활용품을 밧줄로 올려보냅니다. 이제 야간 당직 쓰고 5시까지 있다가 이제 집에 가고 다시 또 내일 아침에 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치진 않으세요? 힘들어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삶 바꾸려면 해야죠. 경찰들이 주변을 오갑니다. 지금 농성장 위를 보면 다른 날보다 더 사람이 많습니다. 직접 세어보니까 13명의 노조원이 있는데요. 교섭이 밤 늦게라도 타결될 가능성이 계속 거론은 되고 있지만 공권력도 언제든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섭의 결론이 확실히 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교섭이 타결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여기에 50일 동안 있으면서 가족들한테 좀 소홀하고 해서 바랐던 결과인지 아쉬움도 남습니다. 끝났다는 그런 기분은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지를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파업은 멈추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진행형입니다. 노동자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름은 우리 자식들이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틀 속에서 임금을 받고 차별받는 그런 세상이 안 되었으면.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 관저로 쓰였던 건물을 모형으로 복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입니다. 한때 청와대 본관으로 쓰다 철거해서 없어진 건물입니다. 이수진 기자의 보도를 먼저 전해드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살던 곳입니다. 1939년 일본은 조선의 왕궁을 지키는 수궁의 자리에 총독의 관저를 세웠고, 이 건물은 해방 이후 미군 사령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로 쓰였습니다. 일제가 총독 관저로 지은 집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한 것은 민족의 자존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청와대는 50년 넘게 조선 총독 관저 건물을 품고 있다 1993년이 돼서야 철거에 나섰습니다. 총독 관저였던 청와대 옛 본관도 헐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족 자존심을 되찾는다는 결단으로, 그러나 철거된 지 29년 만에 다시 모형으로 복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간 뒤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 내놓은 청사진 중 하나입니다. 총독 관저이기도 했지만 더 오랜 기간 과거 대통령들이 사용했기에 권력의 순간을 실감하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냐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원래 목적은 조선 총독 관저였잖아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서 하는 건 확대 해석 같은데요. 보통은 그런 경우는 건물이 남아있을 때 하는 논쟁이지 없어진 거를 복원까지 해야 되느냐. 문체부는 JTBC 질의에 옛 본관 복원은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크기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미니어처 제작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자, 도대체 왜 복원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 중인 이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옛 청와대 본관 건물이죠. 이걸 철거한 건 과거사 청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청와대 본관은 노태우 정부 때 지어졌습니다. 1991년인데요. 88 올림픽이 계기가 됐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옛 본관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들이 이 건물 어떤 건물 양식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조선 총독 관저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때문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곤욕스러웠다, 그러니까 모욕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총독관저 건물이 철거된 게 김영삼 전 대통령 때죠. 그런데 29년 만에 왜 이걸 다시 복원하느냐,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문체부의 입장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모형 복원이 발표된 직후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교수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문체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조선 총독부 건물도 해체를 해서 독립기념관 한쪽에 잔재물로 전시를 하고 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굳이 해체된 총독부 관저를 모형으로 만든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러면서요, 문체부 장관에게 절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모형 복원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문체부는 어제와 달리 오늘 미니어처로 만든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조금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니어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합니다. 조선 총독관저 복원으로 과연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청와대 옛 본관, 그러니까 총독관저는 1939년에 지어졌습니다. 철거 때까지 3차례 증축이나 변경 공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뜻은 조금씩 건물 모습이 바뀌어왔다는 뜻입니다. 네. 건물 하나를 복원하더라도 언제 모습으로 복원을 하느냐, 이거는 모형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인데 총독 관저 때인지 또 철거 때인지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습이 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어느 시점 건물 모습으로 복원을 한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디어 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복원으로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거냐는 걸 생각을 많이 안 해봤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청와대 개방이 역사관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장 일본과 가까운 우리로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7개월이면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로 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낸 오염수 방류 계획 심사서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해저 터널 공사를 통해 내년 봄까지 방출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부터 오염수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독일의 헬르몰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칭화대 역시 400일이면 우리나라 영해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없앨 수 있는 정화 설비 알프스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스트론튬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은 정화 처리한 뒤에도 일부 남습니다. Are extremely hazardous. They have long half-lives, and it was then exposed that around 80%, just under 80% of the water through the Alps had not been successfully processed. 도쿄전력은 처리수에 오염물질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 외엔 검증 가능한 것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불법 촬영 문제로 사직했던 한 국회 비서관이 반년 만에 9급에서 8급으로 급수를 올려서 복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자 오늘 다시 퇴사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유기용 의원실의 비서관 A씨는 여자친구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실에서 사직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최근 8급 비서관으로 다시 의원실에 복직해 출근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계 도중 명시적 동의 없이 사진 촬영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 같은 잘못을 더는 하지 않도록 평생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스스로 비서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오히려 9급에서 8급으로 급수를 올려 의원실로 돌아온 겁니다. 의원실 측은 A씨가 민영사상 문제가 없고 최근 8급짜리가 공석이 돼 복직을 허용한 것일 뿐 승진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직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A씨는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원실은 면직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출근했던 건 맞고 오늘부로 면직 처리 예정이라며 아직 처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면직안은 예고 날부터 30일이 지나야 사무처에서 처리됩니다.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박원주 의원의 성추행 사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이어 또다시 성비위 문제가 이어지면서 자정 노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의 이미지에 피해가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개별 의원실 차원의 일이지만 너무나 안일한 대처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JMS 정명석 총재가 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정 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피해자가 정 씨를 고소한 지 넉 달 만인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탐사보도팀 오승열 PD입니다. JMS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 성폭행으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는데 4년 만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여신도 A씨가 정 씨를 고소한 겁니다. JTBC 탐사보도팀은 지난 11일 A씨가 JMS 월명동 성전에서 녹음한 정명석의 육성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과일 있잖아요. 과일은 안 컸을 때는 맛이 안 들었을 때 맛이 없어. 완전히 성장돼야 그래야 맛있어. 여자들이요. 익었어요. 과일도 있고 몸도 있고 생각도 익었어. 방송에서 전할 수 없는 수위의 성폭력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육성 파일을 확보하고도 정 씨에 대한 조사를 넉 달 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이미 5번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I have to recall every single bit of the details. They even asked me like how many fingers or how many minutes, how many seconds.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그제 처음 정 씨를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오늘 서울과 천안 두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충남경찰
경찰청은 속히 정명석을 구속하고 수사하여 더 이상의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JTBC 보도로 드러난 정황과 증거,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 빠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JMS 총재 정명석에 대해 충남 경찰청이 더 이상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차 피해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수사는 속히 진행되고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광주와 순천 지역 개신교 목회자들이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충남경찰청 측은 정 씨를 상대로 몇 차례 더 보강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정명석 총재는 관계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준강간치사 혐의에 불법 촬영 혐의가 더해졌고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인하대 사망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왜 도주하셨습니까?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준강간치사입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을 근거로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애초 적용하려고 했던 살인 혐의는 빠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거나 물리적으로 추락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졌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이나 진술 등 그동안 확보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리도 검토했지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구호 의무가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기존 판례를 봐도 해당 법리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A씨는 당시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는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물가 상승이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유럽도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5%포인트씩 올렸는데 예금금리의 경우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이제야 제로금리가 됐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올랐습니다. 199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Inflation is too high. It is hurting people, especially the underprivileged.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로써 유럽은 2016년 이후 6년간 이어오던 제로금리 시대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난 8년간 마이너스를 유지했던 예금금리도 같은 폭인 0.5%포인트 올라 0%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오히려 은행의 이자를 떼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며 금리를 더 인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Our actions tell the public, companies, workers, investors, that inflation will definitely return to our 2% target over the medium term. 물가 상승에 맞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데 이어 한국을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도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수도권 외곽에선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집값을 뛰어넘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경기도 파주의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최근 1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달에만 같은 면적 아파트가 똑같은 가격에 2건이나 전세 거래됐습니다. 아예 전세값이 매매가를 훌쩍 뛰어넘은 곳도 있습니다. 200여 세대가 있는 인천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달 2억 1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달 전세 거래 최고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에서 4억 사이에 거래된 전세 계약들은 부동산들이 실제로 계약했던 계약은 아닌 것 같고 주변 부동산이 다들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 전세 불안감이 커지는 곳들입니다. 주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있었는데 이젠 수도권 아파트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많아지는 건 금리가 오르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집값 낙폭이 큰 지방에서 더 뚜렷합니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곳이 10집 중 1집 꼴인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값에 못 미치거나 집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을 활용해서 소위 이제 갭 투기를 하는 것들을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DSR을 볼 때 이제 이런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도 그 부채 비율을 산입을 해서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은 해당 지자체의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위험 매물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민 북송 사건을 계속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탈북민의 증언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JTBC가 이 증언을 했다는 탈북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리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게 적절했는가입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데다 귀순 의사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부 발표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살해됐다는 16명은 사실 탈북하려던 주민들이고 북송된 2명은 이들을 돕던 브로커라는 겁니다.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고 하는 문정권의 발표는 허위입니다.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민의힘에 직접 이 내용을 증언한 탈북민 최정우 씨는 최근 북한에서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6명 중 일부가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다 적발됐기 때문에 아예 배에 타지도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 자체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16명한테서 뇌물로 오징어를 받았어요. 한 명이 16명을 데리고 김책항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거기서 체포된 거예요. 어민 2명은 북에 넘겨진 직후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김책 현지에 퍼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책 분들이 국경으로 와가지고 양강도 쪽에 와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 그걸 확인을 한 거거든요. 한 40일 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문이 제기됩니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건 사실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증언을 공개적으로 소개하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카더라 발언을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탈북 브로커라고 합니다. 집권 여당에서 나온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여러 주장 중 하나를 전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통일부가 담대한 계획이라며 대북 정책의 그림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면 경제 지원뿐 아니라 안보 우려도 해소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남북 관계는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귀순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정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우리 측이 제시할 계획에 대한 촘촘한 준비도 지시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가 수용될 경우 북한에 담대한 계획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 계획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해소해주는 방안까지 담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엔 정부가 북한과 언론, 출판, 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에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방송 등을 국내에 먼저 개방하고 북한에 이에 상응하는 호응을 유도하는 쪽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결의말 큰 사전, 개성 만월대 사업과 같은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비핵화 전이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수사하는 검사가 기자를 접촉할 수 없게 한 법무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 만든 건데 한동훈 장관이 이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언론 접촉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합니다. 전 정권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나온 결정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 티타임은 수사 책임자가 진행 중인 수사나 현안을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기자들과 만나 추측이나 과장 보도를 바로잡겠다는 건데 지난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막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티타임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좁혀지고 수사에 대한 불신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미리 승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정해진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좀 더 자유로워져 말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건 설명이 허용됩니다. 사건 공보 여부를 논의하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일선 검사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검찰 내에서는 이런 변화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대장동 수사 등이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입니다. 선택적 공개로 인한 언론 플레이, 사건 몰아가기, 언론을 이용한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사건 관련자들을 공개 소환해 촬영하는 포토라인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매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수감 기간까지 거론하며 사면 필요성을 직설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사실상 확정적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에 방점을 찍는 발언도 했습니다.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심엔 이르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데 왜 부담감이 없겠냐며 정권 초창기니까 여론 등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결정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론 반응에 신중해진 데엔 최근 급격히 떨어진 지지율 영향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0.4%,
부정평가는 67.2%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30%대 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면서 대통령의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시간은 짧아졌고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던 발언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시지 관리와 관련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대통령도 점점 변해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추진하려다가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이 셀프 보상법을 밀어붙인다 하는 반대 여론에 부딪힌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분야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취업 시 최대 10% 가점을 주도록 했고 대학 진학 시 학비 면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른 의원은 민주화 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규정한 또 다른 법안을 발의했다가 셀프 보상법이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2년 만에 재추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또 우리나라 노동운동, 그 노동인권을 지키는데 맨 앞장서 있었던 전태일, 이런 사람들이 유공자가 아니라니요. 또 그동안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만 법으로 예우했다며 올해 초 타계한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의 유언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대입 특별 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그러나 우원식 의원은 셀프 특혜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상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의 대상자는 4천여 명, 소요 예산은 연간 20억 원 정도입니다. 쟁점은 민주화 운동을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입니다. 그동안의 유공자 예우법은 5.18 등 특정 민주화 운동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지만 이 법은 민주화 운동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 독재반대, 언론 민주화 등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 법안 내용이 취약, 취업 지원 등 청년 세대가 민감한 공정 이슈와 직결돼 있어 특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같은 판단인데 판단의 이유와 반발의 목소리까지 정종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에 나선 사람은 문신사 노조 타투 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입니다. 문신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문신은 의료행위에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문신은 위험이 따른다며 시술 받은 사람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지난 3월에 같은 결정을 했는데 헌법재판관 5명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까지 같았습니다.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들은 자격과 규제를 통해 안전한 문신 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문신 시술을 제한한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청구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이야기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수준은 사족보행을 면치 못한 원시인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문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인 시위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1995년 고 다이애나 비를 인터뷰했던 영국 공영방송 BBC가 이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짓 의혹을 만들어냈던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기로 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김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ell, there were three of us in this marriage, so it was a bit crowded. 1995년 찰스 왕세자의 불륜을 폭로한 고 다이애나 비의 인터뷰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26년 뒤인 지난해 BBC는 이 세기의 인터뷰 때문에 사과해야 했습니다. 마틴 바시르 BBC 기자가 인터뷰를 성사시키려고 왕실 직원들이 돈을 받고 다이애나의 정보를 흘린다며 다이애나를 속인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BC는 현재 시간 21일 런던 고등법원에서 인터뷰와 관련해 또 다른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바시르 기자가 윌리엄 왕세손과 해리 왕손을 돌보던 유모 알렉산드라 프티퍼에 대해서도 거짓 소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모 프티퍼가 찰스 왕세자와 불륜 관계이고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잘못된 소문이 타블로이드 신문에 오르내리며 유모 프티퍼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동안 소문의 출처를 모르다가 프티퍼는 최근에야 BBC 인터뷰와 관련된 것 같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BC는 프티퍼 측에 합의금으로 약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지난해 인터뷰 속임수가 드러난 이후 다이애나 비 주변 관계자들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시르 기자는 지난해 BBC 에디터직을 그만뒀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뉴스티의 신문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14년 대 30년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적 채용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여당 강민영 대변인, 누가 보면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채로 대변인 된 줄 알겠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다 청와대 초대 부대변인으로 발탁이 됐죠. 그러니 박 대변인의 주장은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에 채용된 직원과 고 의원의 이력이 결국엔 같다는 겁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저 그 당시 나름 꽤 검색하면 이름이 많이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네. 방송만 14년을 했었고요. 네. 그러한 능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인재 영입이 됐던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나는 방송인으로서 능력이 있어 발탁됐으니 다르다, 이런 건데요. 그러자 정치권에 진출한 방송 경력 30년의 방송인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김윤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굳이 치자면 1987년 M본부 공채 출신인 나도 오디션을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됐다, 이렇게 고 의원을 비판한 겁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개최한 토론 배틀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죠. 스스로 좀 경력 14년의 그 인재 영입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출신순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야말로 불공정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쩌다 보니 방송인 선후배들끼리 정치권에서 이 배틀 벌이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14년이다, 30년이다, 이 복잡한 경력 다툼은 뒤로 하고 평범한 국민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일 겁니다. 어느 정권의 어느 자리든 누군가를 앉히려면 인연이 아니라 실력을 봐야 한다는 거. 그래야 그 사람들 월급 주는 우리 세금이 조금은 덜 아까울 테니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하방한다더니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이 대구 경북을 위해 예산, 정책에 힘 좀 써달라, 이런 걸 요청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강조한 건 이겁니다. 권성동 대표님에게 요청을 드리는 것은 TK 신공항을 조속히 착공을 하고 건설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 특별법, 당론으로 좀 채택을 해달라 요청한 건데요. 그러면서 홍 시장 느닷없이 이 전당대회 얘기를 꺼내네요. 내년에
당대표 선거하잖아. 예. 이번에 한번 하는 거 보고. 제가 뭐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요. 뭐. 원내대표하기도 못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 TK 신공한 특별법 잘 챙겨주면 이 권대행이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내가 좀 신경 써주겠다.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참 특이한 지역 현안 타겟책인데요. 그런가 하면 홍 시장은 권한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충고했다고 하네요.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자명하시는 게 옳다. 그 사법 절차에만 집중하십시오. 내가 그래 조언을 했어. 지역 현안도 중앙정치 일정과 맞물려 기브앤테이크로 풀려고 하고 당대표를 향한 정치적 조언도 자랑스럽게 공개를 하고 홍 시장, 중앙정치를 떠나 하방한다고 했던 분 맞는지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울 암사동 지하철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선 30명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 모두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정민 기자 전해주세요. 네, 사고가 난 곳은 이곳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여기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6시 10분쯤 구조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현장에선 인부 34명과 관리자 1명을 포함해 총 35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29명은 스스로 빠져나갔고 6명은 강동 성심병원 등 인근 병원 5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레미콘을 붓는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작업자들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소방당국은 타설 작업 도중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가 나왔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신병을 앓아온 30대 딸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귀신이 시킨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군포서에 살인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흉기에 당해 숨진 것 같다며 울먹이는 여성. 늦은 밤 우연히 부모님 집에 들렀던 둘째 딸이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반 만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 근처 편의점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피해자들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내가 현장에 돌아와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뭐 빙의가 씌었구나면서 그냥 한마디 욕을 하더라니까 나한테. 피의자 A씨는 붙잡힌 직후부터 몇 시간이나 수사관들에게 욕설을 쏟아부었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큰딸이 휘두른 흉기에 50대 어머니는 거실에서 60대 아버지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씨가 한참을 웃다가 귀신이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4, 5년 전 정신병 약을 먹고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몇 년 전 A씨가 부모님과 다툰 듯한 모습을 본 적 있다고 기억합니다. 그 딸이 문을 새벽 3시에 그렇게 두드렸어. 아 그래요? 두드릴 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온 동네가 다 먹겠지 뭐야. 문을 안 열어줘. 다른 가족들은 최근 부모님과 큰딸 사이 큰 충돌이나 문제가 없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대학을 중퇴한 뒤로 별다른 돈벌이를 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존속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회원수 70만 명의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오늘 새벽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40대 남성인 운영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운영했습니다. 7천 곳 넘는 업소를 광고해주고 170억 원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도주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가을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혔고 10달 만에 국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중국 북서부 지방에서 거대한 모래폭풍이 발생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100km 가까이 계속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모래바람이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맹렬한 기세로 벌판을 덮칩니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렵습니다. 像一堵墙一样远远朝我们这边移动。一路上呢，这个沙尘暴移动的速度非常快，就跟在我们的车后面，感觉就是灾难片电影照进了现实。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합니다. 지난 20일 중국 칭하이 성에서 발생한 모래 폭풍입니다. 沙尘暴追了我们100多公里，然后就被包围了，在大尘暴里困了大概有3个小时。 빠른 속도로 불어닥친 모래 폭풍은 급기야 칭하이 성의 한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도시는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차량들은 비상등을 켰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래폭풍은 4시간 가까이 계속되다 오후 7시가 돼서야 사라졌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모래폭풍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대기질이 심각하게 나쁘다며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황사가 불어오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멀지 않은 칭하이성 일대에는 때때로 이 같은 초대형 모래폭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 저녁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무더위는 주춤할 거란 예보입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덜 덥다고 하니 주말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